시당위원장님 인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당 이선호 시당위원장님으로부터 당원 교육을 위해 오신 당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선호입니다. 우리 시당을 옮기고 이렇게 꽉 차 보이기는 처음 같습니다. 인사는 크게 드릴 말씀 없고요. 지금 우리 당이 어렵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렵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렵습니다. 이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손먹고 어깨 걸고 가면 반드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때 힘 모아 주십시오. 힘 모아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3월 23일 날 1박 2일로 이재명 당대표가 울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만이 울산의 일상도 살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도 받아가실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전 열린민주당 당대표와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각종 언론 방송에서 가장 뜨겁게 최일선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최강분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숨쉬는 민주주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최강욱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모두 큰 박수로 최강욱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작하기 전에 여러 특강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요. 오늘 아마도 의원님 강의하시는 중에 최연소 교육생이 있습니다. 8개월 교육생이 저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꼭 좀 사진 한 컷 부탁드리면 해주실 거죠? 영재가 왔네요. 영재.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의원님 모시려고 울산시당에서 난리가 나신 거 모르시죠? 네, 서로 의원님 모시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최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친척분들이 울산에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다 동원된 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와서 제가 정치를 한답시고 끼어든 이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울산을 자주 온다는 거예요. 정말 자주 옵니다. 그 전에 울산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저하고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전학 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전학 간 학교 이름이 방어진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하고 인연은 방어진 중학교 기억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제가 열린민주당 시절에 우리 박창홍, 황명필 두 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의 열린민주당의 성지였습니다. 여기가 울산 자주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 또 문 대통령께서 또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바람에 항상 KTX 여기서 내리잖아요. 정말 자주 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내리자마자 여기는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네. 국회대한 경례를 할 때 오늘따라 유달리 이렇게 태극기가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지냈는데 아파트에다가 일장기 내건 사람이 이제 그거 항의하는 분들도 다 고소고발했다고 하죠. 그날 또 광화문에서 소위 보수단체라고 참칭하는 그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성조기하고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태극기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또 무엇보다도 울산은 집권 여당 대표를 배출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모여 계시는 소회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 시당위원장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앉아서 아까는 이제 식사하면서 그냥 앞자리에서 뵙다가 이쪽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모습이나 말투나 여기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났어요. 되게 닮으셨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울산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반드시 앞으로 우리 봄날처럼 활짝 피어나는 좋은 일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열망하는 진정한 시민들은 영남 지역에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사진이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 혹시 이거 다 녹화하실 분 계신가요? 아,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녹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발언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도 안 하고 막 녹화하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안 하면 훨씬 재밌는데 녹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요. 카메라 좀 나가. 하십시오. 뭘 똑같습니다. 진짜로? 저기 채널. 아니 또 어디서 또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아니 저기 채널. 유튜브 방송 중입니다. 아 유튜브로 송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앞에 경력이라고 잠깐 나왔습니다만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이제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민정수석실이었잖아요. 어디 가면은 제가 꼭 여쭤봐요. 민정수석실에 정자를 한자로 쓰면 민정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민정의 민자는 무슨 민자인지 아시죠? 백성 민자잖아요. 정자는 무슨 정자겠어요? 이걸 다들 헷갈리시거든요. 바를 정자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할 때 정자, 정사정자로 또 많이 생각하시고 그 정답이 아닙니다. 두 개 다. 바를 정자를 쓰는 민정은 전두환이네 민정당이 바를 정자를 쓰는 민정이었고요. 정사정자 할 때 민정당은 과거 옛날에 우리 야당사에 보면 민정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는 거였고 민정수석실의 정자는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아시죠? 예, 그게 제가 상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까먹으시고 뜻정자예요. 뜻정자. 그래서 국민의 뜻을,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국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뜻을 살펴서 권력기관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가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뜻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상으로 보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살펴서 억압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손발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죠. 온 천지사방에 지금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검사가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클린스만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선수 출신 감독이 오니까 웬일로 검사를 안 시켰냐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 전에 또 전국노래자랑 사회 보시던 우리 송혜 선생님 백수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후임 사회자가 누구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될 때 댓글에 검사 출신 시키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함께 숨쉬는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며 왜 이거를 함께 숨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간략하게 이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첫 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과거에 열심히 떠들다가 사라진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정과 상식. 요즘 저 연설문이나 얘들 뭐 어디서 대변인이 발표하거나 뭐 하는 그 논평이나 한번 보십시오. 공정, 상식 절대 말 안 씁니다. 예.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난리면이라고 우기는 놈이 어디 가서 그게 상식이 있고 공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소리 듣는 건데, 이제는 코끼리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피해가, 데미지가 간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대신에 많이 쓰는 말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국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법치라는 말을 지금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오염시켜서 더럽혔듯이 법치라는 말도 지금 완전히 더럽히고 있습니다. 법치가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법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 예전에 저희가 대학 들어가면 선배들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온 쭉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공산주의라고 배우셨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예, 공산주의는 여러 정치 이념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무슨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념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극우 편중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법과 정치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 가까이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치가 망가지니까 내 삶이 이렇게 황당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정부처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데도 잘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외국 가시면은 그거 자체로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정상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악수하자고 다 오고, 지금 가보십시오. 그 배 내밀고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무슨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 뒤에서 이거 손잡이 잡고 얼쩡거리는 놈 내가 처음 봤어요 정말.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쌍소리 하기 직전 장면에서 그 바이든이 안 만나주니까 어거지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바이든 행사 있는 데를 가가지고. 아니 제가 어디를 가서 지지자분들을 뵙더라도 저하고 사진 찍자고 그냥 와서 말씀을 하시지 거기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눈치 보시는 분은 없어요. 세상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걸 뭐 분노나 불쾌함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멸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좀 참기가 어렵다 진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박근혜 때는 텔레비전이 뭐가 나오고 그러면 소리만 죽여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견딜만 했다. 이거는 소리를 죽여도 환장하겠다. 아니 이게 대통령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우리 유시민 선배가 말씀하시잖아요. 뭘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이거는 하려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도자기 깨러 들어간 코끼리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하는 이유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술 처먹으려고 하는 거다.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어디 외국 나가서 정상회견하고 하는 걸 보면 구경 나간 사람 같아. 그냥 앉아가지고 야 저 사람이 스웨덴 왕이래. 야 제가 프랑스 대통령이야. 그럼 또 앉아가지고 오빠 나 사진 찍어! 이렇게 하면 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얼쩡얼쩡 이렇게 나가잖아. 정말. 그런데 법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입으로 법치를 지금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치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법치의 반대말이 독재. 얘네들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법치의 반대말은 세포동의안 부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 인자 인치.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만 해라. 이게 법치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법치주의라는 것을 무슨 말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내가 법을 가지고 잡아 넣을 거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 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또 법이고 그게 지금 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치로서의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옛날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거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법이잖아요. 그게 그 법대로 한다. 그게 법치주의면 왜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를 같이 쓰겠습니까? 그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그때도 법치였어요. 얘네들 말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을 보더라도 우리 국사책 맨 앞에 보면은 수학 공부는 집합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국사 공부는 고조선까지 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조선에 8조 법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법은 있었단 말이에요. 법대로 다스린다고 하면 그때도 그럼 법치주의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법치주의라는 말이 중요하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 등장을 했냐면 히틀러가 가장 끔찍한 독재를 했던 전형이잖아요. 인류사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히틀러가 쿠데타로 총통이 된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선거로 된 사람입니다. 수산이.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총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아서 죽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다 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는 법치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한나 아렌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방청하면서 그 재판을 보고 쓴 책들이 나오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이히만이 자기를 변론했던 중요한 논리가 뭐였냐면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법치는 법을 앞세워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진정으로 권력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법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허락한 것만 그리고 반인권적인 내용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헌법 우리 그 법 체계를 보면 맨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5단계설이라고 옛날에 19세기 말에 한스 켈젠이라는 법학자가 법 단계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맨 위에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 우리 지방의원님들 잘 아시죠? 규칙, 이건 행정부 내부의 사무를 정하는 규칙.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하위법, 상위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지금 검찰 수사권은 두 개만 할 수 있다라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제가 지금 괴물의 이빨 2개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지금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이빨을 한 20개 박았잖아요. 더 임플란트 하는 것들도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법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사검증 문제 이번에 이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계속 시행령 고쳐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라는 명목을 앞세우면서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훼손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인치라고 하는 게 반대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뭔가가 판단되고 국민한테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을 무슨 얘들은 개돼지도 아니고 귀머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이 아니래잖아요. 지네들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인치죠. 왜냐하면 제일 우두머리가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데 왜 그거 해명 못하냐고 쌍욕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은혜 씨가 출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형적인 인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이라는 게 소위 그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가 한 마리만 들어갔어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예, 이 법전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법대생들이 저기를 했고 그 인터넷으로 지금 찾아보면 되니까 이걸 잘 안 쓰는데 지금도 공공기관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게 있거든요. 그 법전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니까 법전에서 헌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처럼 돼 있으니까 법전에서 헌법 찾아보라고 하면 다 히읗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히읗을 찾아보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헌법은 디귿에 나옵니다. 디귿.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 들어가면 처음에 교수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놀릴 때 흔히 쓰는 수법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공신정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1항 외우기도 쉬워요. 111 다 똑같은 게 평등하잖아요. 11조 1항이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 헌법 조항이고요. 11조 2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은 용납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도 특수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평등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이 창설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계급에 속하지 않으면 고위직에 갈 수 없고 그 계급에 속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그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날뛰는 지금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용어들을 오염시켜가고 있다는 것. 그 용어가 말이 왜 중요한지 제가 제 강연 그 전에 와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늘 여쭤보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꼭 했어야 되나요?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앞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권자가 황제라는 게 대한제국이고요. 주권자가 국민인 게 대한민국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가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기 정부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국호를 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했는데 1등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들이 다 역사가 있죠. 울산도 왜 처음에 울산이라고 했나 이게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방어진도 왜 방어진인지 이유가 있을 거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반구대도 왜 반구대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이전에 대한제국이 있었고,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조선 이전에 고려가 있었고,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대학교인지도 이유가 있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 의학전문학교 요거를 합쳐지면서 한 자씩 따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됐단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왜 서울대학교인지 이유가 있죠. 광역자치단체 지금 말하면 광역행정구역별로 국립대학이 하나씩 있고 그 도의 이름을 따서 다 있습니다.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 게 경남대. 경남대는 사립이죠. 경상대가 국립이지 않습니까? 거기 또 국립경상대학교가 아니고 경상국립대학교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려서 한이 됐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예요, 이름이. 고려대학교는 고려 쪽에 생겼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예요. 고대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제가 우리 김의겸 의원님을 포함해서 고대 나오신 분 약 300여 명에게 고려대학교는 왜 이름이 도대체 고려대학교인 거냐고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몰라. 그 막걸리 먹고 어디 예전에 그 축제 날 되면 이대 앞에 가서 기차 놀이 한다고 깽판 치는 것만 할 줄 알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고려대학교는 전신이 뭔지 아세요? 보성전문학교입니다. 예, 연희전문 보성전문. 그 보성대학교여야지. 아니면 중앙고등학교라고 서울에 있어요. 홍수환 씨 나온, 정몽준 씨도 아마 거기 나왔을걸? 그 중앙고등학교가 고대 같은 재단이에요. 그럼 중앙대학이라고 하든지. 왜 고려대학교라고 했을까? 고려대학교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수 씨라고, 예? 친일판이 아니냐 가지고 맨날 동상을 끌어내리네, 세우네 뭐 논쟁이 있는 그 김성수 씨가 원래 호남의 대지주로서 한민당 당수였잖아요. 재헌국회 시절에 한민당이 의석이 많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최고로 많은 데는 독립촉선 국민회라는 데인데 이거는 정당의 성격이 있기는 한데 완벽한 정당 체제는 아니었고 한국민주당이 정당 체제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은 한민당 당수로서 나라 이름을 새로 정할 때 고려공화국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재헌의회가 소집이 되고 재헌의회 의원들이 뽑히고 나서 재헌의회에다가 헌법제정 기초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국호를 정하는 걸 45명인가 의원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거기 투표를 하면은 고려공화국이 될 거라고 이분은 생각했어요. 한민당이니까. 한민당 의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점을 한 거예요. 고려대학교라는 걸. 그래서 영어로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대학이지. 그죠?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1등, 고려공화국 2등, 3등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민주공화국. 이렇게 됐었어요. 그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죠. 무슨 막 한나라, 배달나라, 무슨 결의나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듯이 아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게 나라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이걸 헷갈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뭐예요? 눈 피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뭐냐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해가지고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군대에 대해서 묻는 말에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군대 이름이 뭐냐고요? 국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든지 한자 쓰는 나라는 군대 이름이 다 국군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이에요, 그죠? 북한은 인민군이에요, 조선인민군, 그죠? 일본은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달라요, 한자를 써도. 왜 그러냐? 헌법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최고법원이 있죠.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어디입니까? 대법원. 그러면 일본도 최고법원이 대법원일까요,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은 최고재판소.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이게 다 그 왜 이름이 달라? 똑같이 한자 써서 지은 이름인데 헌법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법과 정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다음이요. 예. 이게 이 노란 거에는 영어가 지금 써 있죠. 이거는 당시 미군정에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새롭게 기초하는데 참고하라고 지네들이 만든 헌법 초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거고요. 이쪽에 보시는 위아래 원고지에 있는 거는 현민 유진호 선생이라고 있었죠. 이분이 만들었던 헌법 초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대로 통과됐으면 우리나라 이름은 조선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1조가 그때 촛불광장에서 노래 많이 부르셨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입니다. 그 다음에 2조 보십시오.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갱입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인민 여러분, 울산 인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인민들이 단결하여 이 무도한 정부를 무너뜨립시다. 내일 조선일보 일면에 나오겠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 좌익 인사냐? 유진호 선생이 분명히 인민이라고 썼어요. 이분은 대표적인 우익 지식인이고 친일파라고 지목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인민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라 이념적인 현실 때문에 잃어버린 단어로서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단어입니다. 인민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인데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로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단어, 동무. 지금 어린 친구들 동무라는 말인지 안 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깨동무라는 만화 잡지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런 말을 썼었는데 유경수 씨가 하던 유경재단에서 발행하던 주먹대장 만화 나오던 지금은 동무라는 말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시대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서 말이 오염돼 버리면 이걸 나중에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요한 말을, 좋은 말을 법치라는 말도 지금 오염시키고 있죠. 정의라는 말이 진작에 오염됐습니다. 전두환 때부터 오염됐는데 지금도 가관이에요. 정의가. 그렇죠? 김건희 특검을 왜 지금 해야 되냐고 하는 정의가 지금 또 있습니다. 왜 어쩌다가 정의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왜 오염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단어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에 정의라고 하면은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심지어 대선 때도 야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까지 한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재명이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앙대 나왔대잖아. 윤석열이는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한심한 일 아닙니까? 아니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앙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서점에 가보시면은요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시험 능력주의. 그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때 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그거 읽어보면은 그다지 재미도 없어요. 읽다 보면은 또 이거 또 언제 다 읽지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인데 당시에 정의가 오염되고 실종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때 또 히트쳤던 영화가 있죠. 생각 안 나십니까? 프랑스 혁명을 다뤘던 레미제라블이 그거 막 나와서 뜬금없이 노래 부르고 막 대모하는 영화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랬나? 그만큼 시민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히트를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인민 말씀을 드리다가 많이 갔는데 이 오염된 단어 얘기하다가 우리가 국민이나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백성, 신민, 국민, 시민, 인민 이거 다 혼용해서 씁니다. 잘 보시면 차이가 있죠.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일컫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선량한 백성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신민, 신하와 백성,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아닌 피지배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황국 신민이라는 게 있고, 그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 국민하고 구분되는 거는 외국인, 시민, 그 국가의 주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울산 시당인데 그러면 울주 군민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부산시에 가면 기장 군민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의미의 시민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민은 사회과학 용어로서의 국가가 내 것이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각성한 사람, 이걸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노무현 시민학교가 그래서 만들어졌고 제가 과거에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열혈 민주 시민이 노 대통령이 이건 실수하신 거다. 기장 군민은 사람도 아니냐. 왜 군민학교는 없고 시민학교만 있는 거냐. 그 시민이 그 시민이 아니고 유시민 시민도 이 시민이 아니고.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레미제라블에서 보셨던 그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하나요? 우리 책에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주권자로서 각성한 사람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서 근대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확립됐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왕과 귀족이 지배층에서 물러나고 왕 모가지를 자르고 이랬던 게 프랑스 시민혁명이잖아요. 인민이라는 말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인민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이게 인권입니다. 그렇죠? 국민은 인민하고 어떻게 다르냐? 국민은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입니다. 헌법에 기본권이 나열돼 있죠. 국민은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인 것이고 인민은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외국인은 인민에 포함되는데 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인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는 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헌법에서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나 피지배나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국가라는 틀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인민이라는 말이. 왜 아쉬워하는지 아시겠죠? 이 말을 못 쓰게 된 것은.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북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오염돼 버린 단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뜻,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흔히들 극우정당이나 우익정당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말 자체에 나라가 우선이죠. 우리 어릴 때 계속 박정희 시대에 교육받는 게 뭡니까? 충효,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는 실체가 지가 나라인 것처럼, 대통령이 나라인 것처럼 그때 행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 쓰면 내셔널 뭐 이런 걸로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번역이 안 됩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내셔널이 민족으로도 번역되고 국민으로도 번역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시티즌으로 딱 있죠.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극우정당 대만 국민당,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극우정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국민의힘, 아주 무식한 건 아니에요. 지들도 극우라는 걸 알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뭐야? 중요한 대목에서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시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민인 건 기본이에요. 시민입니까? 우리는 모두? 울산시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시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 이 백성이나 신민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2005년 9월에) 구미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보이십니까? 지만씨 좋은 아빠 되세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친손자 출생 경축.
박지만 씨의 등남을 구미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득남 이렇게 써 있어. 득남. 여기 이제 당선되시면 우리 구의원님 득표 이렇게 써가지고 경축 박지만 등남을 축하합니다. 등남 지만 씨 큰일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이때 좀 지나고 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2005년은 여러분 2005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3대째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2005년에 태어난 애가 있었고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게 2013년이잖아요. 걔가 학교 다닐 때란 말이에요. 2005년생이니까 14년이죠. 그죠? 조금만 지나면 3대째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시민으로 각성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끼리 지지율이 30%를 넘는다고 계속 나오는 거고 명백하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를 찍어야 된다고 계속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내세우는 그 훌륭한 후보들이 울산에서 당선 여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시민의 수준으로 오르지 못한 분들을 그러면 한 번에 다 묻어버리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반드시 민주주의가 달성될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묻었을 때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묻어버렸을 때 나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은 서울법대 동문들 정도는 될 것 같고 지난 선거 때 2번 소위 이찍이라고 분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2번 찍으신 분들 다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보다 좋아지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냐. 역사적으로 그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학살이 꼭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그러면 그 나라들이 바로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도 인민으로서 존중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민주주의다. 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것을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은 우리보다는 저쪽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들어갈 때 잠깐만 가서 있을 때도 옷을 완전히 다 발가 벗기고 나서 신체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검사했단 말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박근혜 최순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소자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저기하게 뭐 최소한의 조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박근혜가 책상 넣어달라고 그러고 의자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황교안이는 끝까지 안 넣어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넣어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다. 전에 어디 가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그랬나? 이렇게 묻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셔서 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다 공존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팟캐스트 초기에 제가 무슨 팟캐스트 하나 했다가 되게 웃은 적이 있는데 군대 가면은 다들 이렇게 작업 많이 시키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니까 농땡이 피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하던 친구가 자기가 군대 가서 이제 작업 시키는데 피해가지고 어디 창고 뒤에 가서 숨어 있었대. 이 작업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숨어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이렇게 뭘 열심히 물어 나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찔리더래. 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었고 자세히 봤더니 개미도 저 옆에서 노는 애들이 있더래요. 개미도. 그래가지고 이게 동지의식을 느끼고 얘가 그 놀고 있는 개미를 보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이 개미를 다 이렇게 치웠대. 노는 애들이니까. 치우고 나서 좀 이따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애들 중에 또 그만큼이 나와가지고 놀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뭐 2대8 이런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류가 진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로서 기본적으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부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동물행동학자, 진화생물학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영장류들을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이런 연구를 하면 거기도 침팬지가 어린 침팬지가 센 놈한테 가가지고 아부를 하고 가서 이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걔가 바나나 하나라도 더 먹고 짝짓기할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부는 유전자에 있는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유전자가 여태까지 남아있을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나나 하나라도 더 먹으면 아무래도 때깔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식할 기회를 얻으면 지 자손이 또 그 아부의 유전자를 받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형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결정을 하니까 지금 보면은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투표하는가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반노동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손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진짜 이거 심각한 말이죠. 첫째 아프리카 사람들을 멸시했고 아프리카가 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이잖아요. 그걸 구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들을 굉장히 천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울산 지역의 노동자들은 그럼 찍으면 안 되는 거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는 놈이 목사라고 광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이 나와서 토론을 했으면 적어도 자기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양심상 찍으면 안 되지. 근데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니 얼마나 환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거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니까요. 왜 이럴까 사람이라는 게. 그랬더니 이 뇌 구조부터 다르다라는 결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극우 내지 좀 온건하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뇌의 특성을 보면 공포를 관장하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공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공포예요. 센 사람한테, 권력자한테 밉보이면 내가 다친다, 위험하다, 내 신병과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공포. 공포가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현존의 지배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그리고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거기 빌붙어서 뭔가를 나눠 먹는 게 내 생존에 유리하다. 예? 여기서 김기현 씨 형제가 뭐 이거저거 이상한 일에 관여돼서 해먹었다는 거 다 아신다면서요, 울산 시민들이.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정서가 뭐야? 첫 번째는 그때 같이 꼼꼼을 나눠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포예요. 어차피 여기 다 지배하는 게 그쪽 정치 세력인데 그런 얘기 해봤자 나만 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피해 입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가면 또 찍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인터뷰하라고 말하면 이번에 어떤 사람을 뽑으십니까? 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서 왜 2번을 찍어? 진보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호기심. 뭘 자꾸 가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하고 여행. 네, 호기심을 갖고 뭘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고 자기 이 생각을 뭔가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그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이제 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채운 거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워. 이제 그때부터 넌 수박이냐 아니냐, 너는 얼마큼 진하게 지금 이걸 지지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공포가 지배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제일 세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낸다는 사람 해임시켰다고 해도 가서 사진 찍고서 이렇게 같이 있고, 다음에 뭐 얼굴이 썩어 있더라 안 웃더라 하면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웃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유난연대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공포. 센 놈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 다 묻어버리면 그게 그렇다고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 중에도 제대로 보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묻어 안 묻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반 부분 선거 이깁니다. 개돼지 소리를 들어도 진짜 너무 슬픕니다. 슬프지만 제가 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들 하는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나 12구 참사 같은 거 갖고 하는 걸 보면은 저게 사람일까 싶잖아요.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시오패스도 그렇고.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해치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살인마가 되고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동족한테 해를 미치는 유전자잖아, 그거는. 그죠? 공포나 아부는 생존하는 데 유리한데 이거는 남을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걸 어떤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뇌과학자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보이는 사람들의 뇌를 쭉 사진을 찍어보니까 전체적인 특징이 발견된 거예요. 특정 부위가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 뇌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뇌도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수예요. 그걸 연구하는 교수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왜 그러면 살인을 안 하고 멀쩡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연구했어. 그러면 이게 그 유전학적으로 볼 때 뭔가 사람이라는 생물의 진화나 유지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게 남아있을 텐데, 유전자에. 그래서 옛날 이제 자기 선조들 족보를 쭉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지금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약 1% 정도가 그 소시오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때가 있대요. 전쟁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다들 두렵거나 아니면 전쟁의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래가지고 싸움을 망설일 때 얘네들은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막 앞장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남이 앞에서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이래도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때.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보존돼서 살아남아 있다. 그것들이 또 전쟁 이기고 나면 막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잖아. 옛날에. 그 징기스칸 유전자가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양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것도 공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뭐 장 안에만 봐도 나쁜 세균들이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 끝에 생각해서
그나마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생각해낸 게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자.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이 그냥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고 전체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하자. 이게 법치주의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 가면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데리고 백성들도 데리고 신민들도 데리고 사이코패스도 데리고 이게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뇌과학자들의 결론인데,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점점 퇴화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조직에서 만나는 상급자들이 대개 보면 개저씨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선배가 김문수 씨가 왜 저렇게 산화를 할 때 전두엽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과학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다음요. 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만 앞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걸면 걸리는 거고 그게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 사는 세상을 해치는 것이냐. 이 사진이요, 1961년도에 정범태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제목이 결정적 순간. 그래서 1961년이면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 지 10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이때 국제사진전에 출품을 해서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랑프리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기가 있고 엄마인 것 같죠? 196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6 쿠데타가 1961년에 있었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 그죠? 쿠데타 하고 나서 옛날에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무슨 서정쇄신 어쩌고 하면 사회질서 유지하면서 노점상 단속하잖아요. 옛날에는 잡상인이라고 그랬죠. 이 엄마가 시장에서 이제 애 옛날에 다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 젖이라도 먹이려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시장에 좌판을 벌이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 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에서 애를 키웠잖아요. 동네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엄마 얼굴 보게 해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딱 이렇게 쓰니까 애가 여기 이쪽에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쪼르르 나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장면을 찍은 거야, 사진작가가. 이게 세계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그랑프리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석방됐습니다. 이게 법치를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식의 법치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이런 상황을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정경심이고 이게 조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장소와 건물이 나옵니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하나는 교도소 건물이고요, 하나는 학교고요, 하나는 군대 병영입니다. 막사 군대 병영. 어떤 게 학교고 어떤 게 교도소인 것 같아요? 구분 가세요? 네,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다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왜 안 눌러? 예, 저게 학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게 병영이고요. 그 다음 이 교도소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죠. 통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이 안에 세 개 다 특징이,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획일화, 일종의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수의 지배자와 대다수의 피지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를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과 학생, 그죠? 장교와 병사, 교도관과 죄수. 그러니까 때려요, 사람을. 때린다고. 법치주의라고 할 때 아까 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국민의 대표자인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이게 헌법 37조 2항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간다. 그러면 군대 가면서 제약받는 기본권이 많이 있죠.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말씀하세요. 어떤 기본권을 내가 뺏겼나? 군대 가면서. 예? 언론의 자유. 예. 또 거주 이전의 자유. 예.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응? 전화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그죠? 기본 진짜 헌법에 나와 있는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다 뺏기고 있어요. 심지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뺏겼어요. 불온소적 금지 뭐 이런 거 보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을 제약하려면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아까?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걸 침해하라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기본권을 제약하려면 무슨 법에 있어요? 군법? 대한민국 군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군대를 왜 갔다 오신 거예요 도대체? 또 하나 여쭤볼까요? 아니 조용히 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뭐라고 말하나 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놈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이렇게 쭉 한 줄로 쓰라 그러면 한 줄로 쫙 쓰는 조직이 2개 있어요. 2개. 대표적인 게 군대고 또 하나가 판사예요. 검사가 아니고 판사예요. 군대가 어떻게 한 줄로 쓰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서열은 어떻게 정합니까? 계급으로. 아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날 한시에 입대한 사람들은 동기라고 그러죠. 군대 똑같은 쫄병이고 그 사람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크게 말씀하시라고요. 서열 있어요? 없어요? 군대 동기들 사이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뭘로 서열을 따집니까? 짬밥으로 따진다고요? 동기라니까. 한날 입대했다니까요. 군대를 왜 갔다 오셨냐고. 군번이 앞이면 상서열이에요. 서열로만 따지면 그래서 한 줄로 쓴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 같은 거면 한 줄로 못 쓰지. 옆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로 한 줄로 쫙 쓴다고. 그러면 맨 앞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이게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군대 왜 갔다 왔냐고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놈이 누구냐고. 군대 가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군 통수권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대통령 계급이 뭐예요? 군인은 군복 입고 계급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또 원수라고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이 있으신데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되면은 절대로 큰일 나는 게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입니다. 거긴 절대로 군인을 시키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전두환이가 별 2개로 쿠데타하고 4개 어거지로 달고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나온 거예요. 그냥 군복 입고 하지. 가다피처럼. 박정희도 그랬잖아요. 근데 군인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냐고 대통령이라고 그래. 환장하겠어 진짜. 그럼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국방부 장관이야 또. 누구예요? 군인 중에 맨 앞에 쓰는 사람. 장군이요? 장군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야. 병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이 맨 앞이고요.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판사기까지 마저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왜 판사는 한 줄로 쓴다고 하느냐? 검사는 왜 아니고? 처음에 임관한다고 그러죠. 처음에 발령 날 때는 성적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성적순으로 발령이 나서 판사들은 지 앞성적하고 뒷성적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승태라는 분이, 양승태 아시죠 누군지? 예, 이 부산 경남이 배출한 인재들이 참 많죠. 양승태, 김기춘, 경남고가 배출한 훌륭한 인물들 진짜 많아요. 문재인만 있는 게 아니야. 대박들이 진짜 많은데, 양승태 씨 취미가 등산이었어요. 그 양승태 씨가 이 지방에 격려한다고, 말은 격려지만 군대에서 사단장이 격려한다고 어디 가면 그게 격려입니까? 가면은 이제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당시에 법원에서.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은 대법원장 가는데 뭐 그런 걸 의식하지 말고, 뭐 군대도 그러잖아요. 사단장 간다고 뭐 청소하거나 작업시키지 말고. 근데 언제 그런가요?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기 한다고 하니까 대충 하다가 한 군데를 가니까 여성 판사가 와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가 웃었어. 그 다음 법원에 가니까 여성 판사 2명이 나와. 그 다음 법원에 가니까 여성 판사들이 꽃다발을 줘. 그 다음 법원에 가니까 여판사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러. 대법원장님 환영합니다 욕을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니까 노가바라고 하시죠 여러분.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어? 개사곡을 불러가지고 양승태를 찬양하는 개사곡을 부른 거예요. 여성 판사와 여직원들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양승태가 등산을 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 양승태, 그 다음에 법원장, 그 다음에 서열순으로 쫙 한 줄로 가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넓어도. 검사는 왜 그게 아니냐? 여러분 생각할 때 검사가 한 줄로 쓸 것 같은데 왜 아니냐? 검사는 첫 번째는 성적에 의해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섞여요. 이제 빼기는 놈 순서로. 장인이 검사냐, 검사장 출신이냐, 장인이 장관 출신이냐, 유력 정치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검사로 재직하는 내내 출세할 욕심이 욕망을 지배하는, 특히 정치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 동기가 장인이 누군지 맨 처음에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밀리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울산 같은 데 발령 나면은 인생 끝난 거야. 검사 인생은 끝난 거야. 잘 나가는 검사는 절대 울산지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검사장이 아닌 한, 울산지검장이 아닌 한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는 심지어 여직원들조차도 이 검사가 그동안에 거쳐온 보직을 한 4-5개만 보면은 이게 나중에 검사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헛방으로 보이면 그때부터는 뭐 말해도 잘 듣지도 않아요. 어차피 너 나중에 금방 변호사 돼가지고 와서 사정할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척도가 뭐냐? 3번째 임기 안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그걸 들어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조직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유전자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의 유전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든지 군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무슨 IT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 내에 그 썩어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문화인데 그게 없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최초로 병으로 군대 갔다 온 분이 대통령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저 전방 예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12사단을 방문하시고 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병장들이 다 이등병 보면 뭐라 그래. 병장들 짝다리 딱 짚고 참 세월이 가냐?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그러면서 이등병이 뭐만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야 군대 진짜 좋아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건호 씨가 노건호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첫 휴가 때 군대 어떻느냐 그랬더니 병장들이 군대가 많이 좋아졌대요. 노 대통령 말씀이 내가 군대 갔을 때부터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 갈 때까지 30년이 넘도록 군대는 좋아졌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물려 내려오는 유전자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왜 그게 안 바뀌느냐?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시민이라 산다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총통의 명령이 법이었다. 법에다 써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을 내세운 게 어떤 사람도 그런 체제 시스템 하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지탄했던 그 황당한 사람들 앞에 이 말하고 뒤에 가서 저 말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권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태신. 정경련 부회장일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비서관이었어요. 노 대통령의 비서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거기서 비서관으로서 입안을 한 정책이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 근데 나중에 노 대통령 퇴임하시고 이명박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엎으려고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서 권태신이라는 사람이 그때 무슨 장관이 됐던가 권태신이가 하여튼 됐어요. 장관이 돼가지고 출석을 하니까 아니 당신은 청와대에서 당신이 그 정책 만들어 놓고 권태신이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했어요.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그렇게 막 다 강제로 옮기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나 이런 게 열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지가 만들어 놓고 그럼 당신 사회주의자냐?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권태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더 이상 공무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정경련 부회장 하면서 지금도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느냐? 생각을 안 하면. 왜냐하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가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망신 시키는 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지네편 그렇게 다 잘못한 거 거짓말로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양반이야. 그렇죠. 이재명이는 어떻길래? 뭐 생각도 하기 싫다. 생각 안 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아까 제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당했는데 그때도 학교 때 다 가르쳤어요. 70년대 80년대에도 기본권은 있고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근데 무슨 법으로 강제로 머리 깎고 똑같은 옷 입고 주는 밥 아니면 못 먹고 왜 그랬냐고요. 무슨 법이 있냐고. 그때 법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법률이 없었어. 그냥 이유가 뭐냐면 군인이니까, 군대니까. 이게 이유야. 군인은 왜 배고파야 되느냐? 왜 군인은 몸에 맞는 옷을 주지 않느냐? 왜 군화를 발 편한 걸 주지 않고 왜 발이 맨날 까지게 하고 스타킹을 신게 하느냐? 군인이니까, 군발이니까. 그게 이유입니까? 그럼 헌법에 군인의 기본권을 말로 제약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야지.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 근거를 만든 법이 그나마 군인의 복무와 지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인가에 처음 제정이 됩니다. 70년 만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몇 명이에요. 그 군인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사람만이라도 아니 이게 왜 이래?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못 해.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공포. 그죠? 그렇게 하면 때리니까. 공포.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시민들을 백성이나 신민으로 만들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포를 주는 겁니다. 까불면 죽어. 예전에는 그 공포의 수준이 달랐죠. 예전에 고대 시대로 넘어가 보면 권력자는, 지배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명이 진화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의 뜻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눈 깔아 이거거든. 시킨 대로 해.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군대에서 훈련소 가시잖아요. 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답변하세요. 훈련소 가면 훈련병이 있고 조교가 있어요. 그죠? 조교가 훈련병하고 의복도 다르고 모자가 달라요. 아시죠? 조교들은 빨간 모자를 쓰든지 화이바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훈련병은 세상에 더럽고 추접스러운 옷을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복종하니까. 군대 가면은 처음에 듣는 말이 뭐예요? 너네는 지금부터 군인이다. 그래서 뭘 빼야 된다고 하죠? 군기를 집어넣고 사회물을 빼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싸제인간이라고 하고, 군인의 반대말이 싸제인간이야. 자, 사회물을 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개기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자, 군대에 가면 처음 가르치는 게 명령과 복종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제식 훈련.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고, 그 대열에서 틀리면 완전 바보 만들고 사람 긴장시키고 겁먹여가지고 공포를 주입시켜가지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외견상의 차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간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또 이걸 훈련병 시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교는 훈련병들하고 절대 같은 곳에서 오줌을 누지 않습니다. 요즘 군대는 좀 달라졌지만 옛날 군대 병영에 가보면 남자들 화장실은 그게 이런 도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냥 쭉 서서 오줌을 누는 거잖아요. 그때 조교는 절대 거기서 같이 오줌 누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교 오줌 누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거기서 같이 서서 오줌 누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차별화를 하는 방식이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고, 공포를 주입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나는 작살난다. 그 다음에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왕따를 시킵니다. 다 긴장시키고 한 상태에서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양좌 우양으로 시키는데, 그러다가 앞으로 가 하면은 왼발부터 나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앞으로 가 그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거든 이거 그래, 교련 시간에 보시죠.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놀림감이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걔 볼 때마다 이러고 다녀.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라는 거를 지 맘대로 정해놓고 거기서 약간만 다른 행동을 하면은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어긴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자기를, 그러니까 신과 통한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옷차림을 막 화려하게 하죠. 그러니까 왕들 보면은 막 뭐 쓰고 두르고 뭘 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네들 이런 거 없지 이거야. 그러니까 개기지 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차단해야 됩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지식을 독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화된 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구현됩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개돼지들이 많다는 걸 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개돼지화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고, 이거 저걸 보기 싫고 다니면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그 지긋지긋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게 언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재벌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변질시키고, 그래야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개기지 않고. 옛날에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게 글자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의 전유물로 문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얼패 있어도 뭐 이거 외우잖아요. 어린 백성의 그 어린이 뭐예요? 어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끔 생각이 나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상소문을 막 올리죠.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역사에서. 그 사람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하면 안 된다. 그때 상소문을 보면 이 개돼지 같은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 개긴다,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자, 특수한 신분, 공포, 정보의 차단. 여러분들 지금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로 요즘 들어서 좀 쓰라렸던 게, 제 나름대로 시민들께 저놈 봐라? 솔직히 말하는 그대로 들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유튜브를 듣고 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검찰 알바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때 문재인 정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성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뭐 100만 개가 넘어간다 이런 소리 제가 들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반이면 검찰이 숨죽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그때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시민학교에서 강연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됐는데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거든요. 광주 사람이 검찰총장 되는 세상에 왔으니까 신기하고 좋으시죠?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게 광주 사람인지 검사인지. 문무일이가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왜 제가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을 옛날에 하나의 척결하듯이 금융실명제 하듯이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랬다가 너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는 얘기나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지나고 나면 그거 안 했으면 이겼을 건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지금 입고는 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시민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때 언론을 보고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심하더라. 의원들도 그래요. 의원들도 그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나를 제가 진짜 절망적이더라고. 그렇게 내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와가지고 야 네 말이 진짜 맞더라 이렇게 되면, 근데 결국 이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겪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발전을 하지, 똥하고 된장을 구분해서 백날 알려줘 봤자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거 똥이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이거 된장인데 조금 맛이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속이 터지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가 유신의 그림자가 상당히 걷어졌습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가 1등 못하죠. 그전에는 1등 할 때가 많았죠.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상위에 있죠. 그죠? 그렇게 세상이 극복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더디지만 지금 이걸 겪고 나면 적어도 검사라는 특수 신분에 대한 환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별다른 의문 없이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놈들이 국민을 속였던 게 뭡니까? 한동훈이가 늘 하는 말 있죠. 아니 왜 도둑놈을 못 잡게 합니까? 검사라는 게 원래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야 도둑놈 잡으려면 판사도 도둑놈 잡고 보고서 직원도 도둑놈 잡게 해야지 왜 너만 잡어?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반론이지. 아니 검사가 왜 도둑놈을 못 잡게 합니까? 맞아 그래요.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양태,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일상이고, 학생들 때리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립학교가 그게 아직도 더 안 없어지더라고요. 교도소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아졌어. 지금은 교도소에서 맞아 죽는 사람 없고, 적어도 교도관한테 재소자끼리 싸워서 뭐 조폭한테 맞을 수는 있어도 교도관한테 맞아 죽는 사람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군대는 지금도 있잖아. 학교 이런 데가 공통점이 법치주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이 담장을 넘지 못한다. 다 이게 여기 이 철조망이, 아까 철조망 있네 막 그러셨잖아요. 학교에 옛날에 철조망 있었잖아요. 이거 뭐 학생들이 죄수야? 왜?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잖아요. 학교니까, 학생이니까. 봐,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복종하게 되고 그게 질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가면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도소는, 여기는 세상에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간에 발전시켜온 제도들을 학습을 해. 여기 고참 죄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게 있으면 막 인권위에다가 투서 내고 진정 내고 소리소리 지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하잖아 그거를. 그죠? 학교, 저희 애들이, 제가 촌에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가까운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기숙사 있는 데를 가라고 무조건 해가지고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기숙사에서 선생님들이 점호를 해요. 지금 군대 점호 없어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점호가 없어졌어요. 근데 학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그 옷장을 뒤져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거 싸온 거, 뭐 라면 사온 거 다 뺏는단 말이에요. 네? 사람 어디 주거지에 가가지고 이거 뒤져가지고 뺏는 게 압수수색이에요. 헌법에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선생도 아니야. 기숙사 사감이라는 사람들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압수수색을 해? 그럼 주지도 않아. 지네가 갖고 와서 먹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당했죠. 휴가 갔다가 들어올 때 유병소 통과하려면 반드시 선대위 서울 사고 통닭 사고, 그 선대위 서울 한 3개 사야 되잖아. 그래서 유병소 근무수는 하나 주고 헌병 하나 주고 들어가서 고참한테 하나 바치고. 법이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왜 학생들 짐을 뒤지고 점호를 해가지고 무슨 머리 숫자로, 애들이 지금 한참 먹어야 될 텐데 배고픈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니 학부모들끼리 해결하세요.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 학습 분위기 조회하고 성적 떨어진다고 얼마나 지랄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애들은 굴려야 되고 막 쪼아야지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공익광고 중에 부모하고 학부모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부모는 푹 자야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잠을 줄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학부모는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옛날 이명박 때부터 유체이탈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그랬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과거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적용되는 집단이라고 법학에서 분류를 했던 곳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근데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출발한 제도입니다. 이게 각 다르지만 학교라는 거는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들 때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연방 국가로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독일 통일이 뭐 비스마르크가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했냐면 그때는 지방마다 독자성을 가지고 영주 밑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에게 고함, 뭐 피테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통일합니다. 언어를. 그래야지 국민이 하나로 동류의식을 갖고 뭉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사투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국가가 우월하고 국가의 질서에 따르게 하는 사람 이걸 만드는 데가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의 이름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한 선생님들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초등학교라고 바꾼 겁니다. 그 의미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나 폭력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그런 걸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교육법이 바뀌고 학생 인권조례가 생기고 군인복무법이 생기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었죠. 이거는 나치 패망 이후에 이미 극복된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늦었어요. 왜냐? 극우 세력의 나라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배할 때 너무 편한 제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질서, 복종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일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비군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귀족들이 지 각자 군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방원이가 지네 형들 죽이고 막 이럴 때 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책 보면은 항상 개혁정책 중에 하나로 사병혁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하려면은 상비군이 있어야 돼. 여기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을 안 하거나 도태되는 사람들, 남의가 이런 걸 뺏어먹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갖다 가두는 데가 교도소. 그게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삭막한 건물에 마당이 있고 이 안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이거는 왕이 사라진 사회에서 국민들을, 시민들을 백성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민주시민으로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시스템을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그 대가를 지금 저는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입학식 했죠. 그 전에 취약통지사 거잖아요. 요즘 애들도 이제 한 명밖에 없거나 아예 없거나 하니까 취약통지서 받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많아요. 감격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 애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파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입학을 하면 걔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 최소한 9명이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이웃집 이모 교회 삼촌 이렇게 하면은 9명이 평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9명이 필통 사주고 모자 사주고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하면서 애한테 아이고 우리 길동이가 벌써 학교에 들어가네 많이 컸네 그러면서 주문을 외워. 그 다음부터 똑같은 말로 주문을 외워.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누가 가르친 거야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것도 막 이렇게 궁둥이 두드려가면서 돈 줘가면서. 자 그러면 그거를 듣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스템은 복종과 하나의 가치, 질서 이런 거에 맞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예요? 권력자의 말에는 절대 복종해라. 응? 공부 열심히 해라. 시키는 것만 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만 높게 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적이 좋으면 우등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등생 반대말이 뭐예요? 열등생이야. 거기서부터 신분의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생들은 평생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 우등하다는 게 시험에서 찍는 걸 잘한다고 그게 우등한 인간입니까? 품종이 그게 우수한 인간이냐고. 그리고 우등생은 또 모범생이야. 비슷한 말이 그죠? 모범생의 반대말은
문제아야. 성적이 나쁘면 열등한 인간이고 문제아야. 불량 학생이고.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우등한 인간은 권력자를 대신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름을 적고 칠판에다가 떠든 사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쁘면 선생님을 대신해서 때려요. 그죠? 옛날에 반장이 지네반 애들 때렸어요. 그게 그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의 당부를 뼛속 깊이 새기고, 네가 잘 돼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온 친척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그걸 실현하는 애들이 지금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서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왕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왕이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이 결함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인간이어야지 복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 실패해가지고 정순신이 저 문제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정무장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안 진다는 겁니까?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 소리를 하잖아요. 김웅이한테, 손준성이한테 이걸 받은 게 맞냐 틀리냐, 기억에 있는지 없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걔네들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너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거에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한 딴 얘기를 해.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요? 저 사람도 나쁜데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그게 얘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배워온 거고 직업적으로 습득한 지식이고 그게 자기 존재를 지지해주는 수법이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성공해서 나는 대통령도 되고 장관이 됐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이 나서서 도와주잖아. 손바닥에 왕자 쓰면 대통령 된다.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 대통령 된다. 유승민한테도 권하고 한번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이거 개돼지야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것들이 열등생이고 불량 학생인 것들이 감히 모범생이고 우등생인 나한테 네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너 옛날에 떠들어가지고 뒤에 쌈치기나 하다가 나한테 맞았던 애가 네가 나한테 지금 개긴다고? 그리고 모든 그런 비판을 부러움과 질시로 받아들여.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당신 자식 검사 시켜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거야? 싫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수박도 가려내려고 애를 쓰시고 명단도 작성하셔야 되겠지만 그 시간에 본인 명단도 한번 써보시라고요. 애들을 그렇게 학원 가라고 괴롭히고 게임하지 말라고 악쓰고 막 쫓아내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가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도대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왜 아빠 엄마는 나한테 이걸 시킨 거냐고 하잖아요. 너 좋은 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좋은 학교를 왜 가야 되는데요? 좋은 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업을 얻어서 아빠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 내지는 좋은 직업을 얻어야지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결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광명 안 가실 겁니까? 예. 네. 시간이 그러네요. 저는 잡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학교입니까? 지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커트라인 높은 데가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그러면 커트라인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하면 시험 성적 높은 놈이 우등생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등한 인간이라는 거하고. 그걸 왜 좋은 학교라고 합니까? 한국말 아시잖아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좋은 학교입니다. 네? 좋은 직업은 어떤 게 좋은 직업입니까? 월급 많이 받고 남들한테 어디 다닌다고 하면 알아주고 누구 앞에 가서 뿔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좋은 직업은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은 직업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이 좋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좋은 직업인 판검사를 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니까 좋은 사람이던가요? 지난번에 저 경선에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다 잊어버리셨는데 원희룡도 있었고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구수라도 했다지. 최재형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로서 계속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수준 보셨잖아요. 세상에 무슨 아들 며느리 모아놓고 밥 먹기 전에 애국가 부르는 놈이 그거를 누가 그걸 폭로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자랑스럽게 돌린 거예요. 그거 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며느리가 편지 쓰잖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데. 그런 사람한테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천재라고 엘리트라고 떠받들고 보세요. 나는 이미 사회적 특수교육 특수신분이야. 나는 모범생이고 우등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실체가 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 정보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대.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이러면서 원희룡 수석으로 유명하죠. 수석. 학력고사도 수석했고 뭐 저 성적으로만 따지면 최고의 우등생 아니에요? 그 라디오 나가가지고 앞에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이러는 거 보셨죠?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학교와 좋은 사람, 좋은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능력주의 세상에서 그리고 스스로 그런 성적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하에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영원히 나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영원히 매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학교 다닐 때 한 대로 사회생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과 온 일가 친척과 삼족이 다 나서서 나를 칭송하면서 했던 얘기야. 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다음이요. 좀 쭉 넘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자,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시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주권자다 라고 느껴야지만 시민이다. 지만 씨가 아들 낳은 건 좋은 일인데 그게 큰일 했다고 플래카드 관리는 아니다.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음.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2009년 6월 11일 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때죠.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 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매일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 명만 그렇게 나서서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픈 일입니까? 2009년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다음은 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라며 정치와 관계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인 양 점잔을 뺀다. 그러나 이런 사람 많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 거 보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격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판을 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기회주의자들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람 사는 세상이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잖아요. 이 의미입니다. 다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순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을 만듭시다. 그래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이 정말 제대로 된 뜻을 가지게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척분들 그만하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정청래 왔을 때 해주십시오. 정청래. 저는 이제 민망히 죽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 최강욱 의원님께 질문을 못하면 몇 달 동안 알아놓을 것 같다. 한 분만 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죄송합니다. 소민재 선생님 죄송한데 앞에 여자분이 먼저 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네 회색 예, 저 본인 죄송하지만 본인 이름만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보다 당원 울산 북구의 하미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 최강욱 의원님을 뵙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분노에 차서 민주당에 대해 너무 분노에 차서거든요. 지금 아마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여튼 여러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울립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제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169명의 아롱이 다롱이들을 다 일일이 얘기를 듣지 못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민주당에는 두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수사를 하고 재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다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 때문에 당의 앞날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때 옆에서 노는 개미들이 있으니까 그건 자연 법칙인데 그러면 보이는 데서 놀아야죠. 개미들도 숨어서 농땡이 치진 않았으니까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왜 숨어서 그러냐고. 그리고 의총장이나 이런 데에서 또 원외위원장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마음 생각대로라면 이대로 가면 민주당 망하고 총선도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타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근데 왜 그거를 무슨 바퀴벌레 새끼들도 아니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기어 나와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자를 써야 되는데 쓰기 싫으니까 장난쳤잖아요. 야, 그놈은 밤새도록 그걸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이걸 요렇게 쓰면 헷갈릴까? 요렇게 쓰면 무효가 될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하시니까 가만히나 있지.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당에 분열이 와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당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분열해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편을 가리지 말자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바퀴벌레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근데 지네가 나서가지고 또 당의 분열을 가져오면 안 되고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여주신 그 어떤 분노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야 그 정확하지 않으니까 수박 감별하고 막 이러는 게 당의 분열이 오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저부터도 좀 참아주세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겨가지고 실제로 가결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탄핵 심판할 적에 그때 재판관 하나 부족해서 8명이 했잖아요. 근데 6명 이상 찬성해야지 탄핵 가결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부터 이거 8대0으로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머니 뜻이 그만큼 높으면 걔네들의 이걸 지배하는 건 공포라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딴소리를 하면 그거는 진짜로 드러나게 돼서 정말 생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